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바닷물이나 갯벌을 메워서 땅으로 개발한 것을 간척지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충남 서산, 전라북도 새만금, 인천의 청라지구, 송도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간척지들인데요. 간척지 개척을 통해서 늘어난 땅의 이용 면적이나 이 밖에도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생겨나면 누가 이 땅의 소유가 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새로 생긴 땅 누구의 소유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또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토가 새로 생기면, 새로운 땅이 생기면 이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고 왜 그렇게 나눠 갔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21세기에도 제대로 지도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가끔씩은 지도 만들다가 잘못해서 이상한 땅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 21세기지만 아니면 21세기라서 오히려 더 바닷가에 땅을 메워서 뭐 간척지를 만들거나 그렇게 새롭게 땅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라 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얘기 하다 보니 그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그 요즘 비싼 아파트들은 네. 그 뭐 한 50년 전만 해도 거기는 땅도 아닌 그냥 물속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뭐 연탄재 갖다 메우고 뭐 이래가지고 땅 만든 후에 아파트 지었다고 하던데 어쩌다가 그게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됐었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오늘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땅이 생길 일들이 더 많습니다. 네. 방금 예시를 주신 것들도 맞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댐을 건립하거나 저수지를 건립하면서 물을 모아놓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데는 물론 물에 잠기는 지역도 있지만 또 어떤 데로는 갑자기 노면으로 드러나는 땅들이 생겨요. 물에 잠겨 있다가 물에 안 잠기게 되죠. 그렇죠. 위에서 막아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또 누구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불거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지도가 미완돼서 불거진 이슈도 있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뭄 때문에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네. 갑자기 유물이라든가 뭐 오만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그 안에 만들었다는 건 어느 계절적 시점에는 거기가 그냥 노면에 있었던 적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런 간척지라든가 갑자기 노면으로 드러난 땅들을 어떻게 불하할지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 각 국가가 법리적인 검토를 할 때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쭉 살펴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른데요. 먼저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랜드러시로 결정한 사례가 되게 특이합니다. 랜드러시요? 예, 우리 백화점에 문 열면 그거를 오픈런이라고 부르죠. 네. 예,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물건 사는 거. 예. 미국은 정착민에게 그러니까 이주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쪽에다가 깃발을 꽂으면 그건 네 땅이야. 이걸 랜드러시라고 합니다. 선착순. 선착순이에요. 예. 이렇게 된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초창기 동부 연안에 있는 여러 주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서 넘어오는 이주민들이 미국에 와서 뭔가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지만 네. 이 식민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토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훨씬 이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다를 건너는 편도 배상만 낸 사람들, 왕복을 낸 사람은 해당 사항 없고요. 편도 낸 사람들에게는 그냥 배싹을 냈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식민지 미국 땅에 정착할 사람이 분명하니 가로 세로 400m에 달하는 땅을 무상으로 줬어요.
미국에서요. 오는 네. 사람들 다요. 네. 그런데 초창기에는 종교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실 버지니아에서 이런 정책을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라는 숫자보다 저는 땅 찾아서 넘어온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줄 수는 이제는 없고 예. 5실링, 사실 이것도 거저 주는 거긴 한데요. 5실링을 추가적으로 낸 사람에게는 또 주는 면적을 좀 줄였는데 가로 세로로 각각 200m 되는 면적,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되는 거죠. 네. 이 땅을 주는 걸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5실링을 내야 된다. 5실링 내야 되는 거죠. 그 5실링은 왜 받았냐 하면 이제 땅은 나눠줬지만 도로도 구비하고 다리도 놔야 되니 취등록세. 그렇죠. 그런 것들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도록 이제 유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5실링 기껏 내지 뭐 하면서 유럽에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내 땅 생긴다는데 하고 다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착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미국의 땅 정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1763년에 조지 3세가 이 조지 3세는 유럽에서 농업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농업에 관심이 너무 많았고 농업 부흥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갑자기 그 식민지 미국 땅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냐면 에팔라치아 산맥이라고 미국 그 동부에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맥의 서쪽 지역은 더 이상 정착민들에게 불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는 이 조지 3세 입장에서는 이미 동부 연안의 지역으로도 정착민에게 나눠줄 땅들이 충분히 있겠지 뭐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바깥의 서부 지역의 땅은 본인이 조금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기획 아래서 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나눠줘가지고 막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런데 이 정책의 가장 격분한 게 일단 미국의 정착민들이고 왜냐하면 아니 뭐 에팔라치아 산맥 그 서쪽은 하지 말라는데 그 산맥이라는 게 무자르듯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어느 산줄기를 가지고 그 경계를 할 건데 이것도 애매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침 이 사람이 불화받은 땅 중에서 130제곱킬로미터 상당히 큰 거죠. 예. 이 땅이 이 조지 3세가 정착민에게 나눠주지 말라라고 했던 서부 지역에 있었어요. 아, 조지 워싱턴의 개인 땅이. 개인 땅이. 그랬더니 이제 조지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이 사람이 사실 주도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유럽이 미국의 일에 대해서 결정한 거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 독립선언을 1776년에 하고요. 6년간 전쟁을 해서 조지 3세가 그 지정했던 이 정책을 결국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 건국 전쟁,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시초 중에도 이 땅 문제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상대편의 지도부가 땅을 어디 갖고 있느냐는 잘 파악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국익과 사익이 섞이기 시작하면 아주 용맹스러워진다. 그럼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이 절대적인 건데 네. 그거를 또 좌지우지하는 게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도 식민지 지도부의 땅이 거기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걸 간과했던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점점 땅을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국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팔라치아 서쪽 지역을 이제 땅을 이제 불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1.25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가로 세로 4,000m 되는 4km? 땅들을 다 불화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땅이라는 게 큰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까지는 토지라는 건 생산 요소로만 간주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농사를 짓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뭐 공장을 경영하거나. 그래서 땅이 있어야지만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 요소로만 인정했다가 이 정착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쉽게 말해서 투기적 수요가 생겨서 이걸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즈음부터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땅을 단돈 1.25달러로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 네. 땅을 불어받은 사람이 반드시 5년간 그 땅을 경작한다라는 약속을 해야 돼요. 이 약조를 한 사람들에게만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네. 실거주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1.25달러 징수한 걸로는 또 추가적으로 철도 놓고 교량 놓고 하는 걸 이제 계속했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철도 회사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서부 지역을 점점 더 개발을 원활하게 하려면 교통망이 먼저 확충돼야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철도 회사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철도 구축을 합의했냐면 철도 회사들이 철도 회사는 이때 국영 기업이 아니라 민영 회사들이거든요. 동네마다 다 철도 회사 다 달랐어요. 예. 이 민영 회사들이 이게 장사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철도 놓다가 갑자기 지도도 없어서 쭉 가려고 했는데 거기 엄청난 바위가 있거나 그러면 공사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철도 그 노선이. 네. 그러니 철도를 놓을 곳에 양쪽 폭으로 16km만큼은 전부 우리 철도 회사 땅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이쪽으로 16km, 이쪽으로 16km니까 와. 폭이 32km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철도 길이라는 게 수백 킬로미터니 네. 진짜 어마어마한 땅들을 철도 회사가 불화받은 거예요. 오. 그리고 대신 조건은 철도는 내가 꼭 놓게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철도 회사들이 양쪽에 자기네들이 16km 폭으로 불화받은 땅들을 수백 달러의 어떻게 보면 차익을 거두면서 민간에 되판 거예요. 나눠 찢어서 쪼개서 그렇죠. 나눠서. 특히 사실 초창기 미국의 개발연대 시대에 대표적인 부호 그러면 철도왕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철도 그 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번 게 아니에요. 주변 땅 개발하는 걸 일부가 자기가 개발해서 또 돈 벌고 네. 불화해서 또 돈 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정도 시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도 어느 동네에 철도 여기 생기면 그 동네가 쉽게 얘기해서 번화가가 돼서 크게 집가가 상승하다는 정도는 상식선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철도 회사들이 불화하는 이 땅들을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아이오와주하고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철도 회사가 땅 불화하는 광고 슬로건을 제가 하나 우연히 본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4,000제곱미터의 땅을 단돈 2.5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불화할 겁니다. 이율은 6%인데요. 원금은 매해 6분의 1 금액으로 각각 분할해서 납입하면 되는데 납입하는 그 시점도 네. 땅을 가져간 뒤에 4년 동안 경작해서 돈 번 뒤, 즉 4년 뒤부터 네. 7년 거치로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이제 불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찌 보면 건국하자마자 독립하자마자 예. 땅 투기에 열풍이 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이 땅들의 원주인들은 누구겠어요? 미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맞습니다. 예.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에게 원래는 그 사람들의 뭐 계약서 쓴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땅들인데 그거를 유럽인들이 어떻게 보면 뺏어간 거잖아요. 갑자기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땅이 생겼다고 해서 자, 그러면 요즘 새로운 땅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를 그 당시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이라는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땅 생겼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냐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새 땅이 생겼는데 이거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온전히 내 걸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황을 찾아가요. 교황을 찾아가서 네. 새로운 땅이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 거로 인정을 해주는 뭔가 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문법이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는 시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교황이 그때 내린 그 원칙이 발견자 우선권이에요. 땅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할 우선권을 가진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어떤 땅들이 이렇게 발견했다고 무조건 내 거라고 우길 수 있느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네. 그런 식으로 소유를 해도 무관하다. 뺏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죠. 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은 그거를 원 소유권으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네. 그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하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발견자 우선권 또는 점유자 우선권이 생긴 첫 번째 계기가 됐는데요. 미국 땅을.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을 전부 몰아내고 새로운 정착민들이 여기저기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주민 몰아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야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도 좀 척박하지만 저기 그냥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을 하나 주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다 뺏었잖아. 해서 그쪽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땅들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줬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가 있었냐면 원주민이 살라고 지정해서 준 땅을 그 당시 지도가 또 미약해서 네. 다 나눠준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T자 모양으로 빈 땅이 생긴 거예요. 아, 실제 땅과 지도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그렇죠. 지도로만 나눠주니까 예. 실제 땅은 이 땅은 뭐야? 그렇죠. 그 땅이 어디냐면 예. 바로 오늘날 오클라호마 주입니다. 그만큼의 면적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오클라호마 주 전체만큼? 거기에 상당 부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어?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럼 이 땅은 또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이제 뒤늦게 어마어마한 땅이 새로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뒤에 이제 결정한 이 땅을 불화하기로 결정한 게 네. 너무나도 많은 신청자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 영화 중에서 탐 크루즈 나온 영화인데 파앤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면 딱 이때의 랜드러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예. 줄을 그어요. 중앙정부가. 줄을 긋고 다 말을 타거나 말도 없는 사람은 뛰어야 됩니다. 깃발 하나 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출발선에서 딱 총을 쏘면서 출발하면 말을 타고 가든지 뛰어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다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 구획 정해져 있는 표지판 옆에 그 깃발을 꽂는 순간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잘라는 놓고. 네, 잘라는 놓고. 이게 내 조각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 그 표시가 있는데 네.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표시가 N35 W16-2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외워와야 돼요. 내가 거기 깃발 꽂았어요 하고 이걸 못 외우면 이제 또 낭패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나눠줬던 게 지금까지 새로운 땅들을 어떤 식으로 불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하기야 주인도 없고 뒷말 없게 하려면 선착순으로 미리 잘라는 놓고 그렇다고 늦게 간 사람이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한 조각씩 선택해 오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예. 굉장히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요. 점유취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소유권이 없더라도 계속 그거 갖고 있었으면 그냥 네 거다. 맞습니다. 바로 그 법의 근원적인 원류가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 봤더니 바로 이때부터 임자 없는 땅은 선착순이다. 선착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임자 없는 땅을 그 사람에게 꼭 줘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예. 그 땅을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해 줘야 돼요. 근데 내 땅이 아니면 다들은
다들 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저 땅은 누군지도 모르니 아. 저 금싸라기, 저 비옥한 아니면 저 야, 교통의 야. 요충지의 땅 버려져 있다. 그러면 국토가 음. 발달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권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주장을 한 20년 가까이 안 하는데 누가 20년 동안 그걸 원활하게 쓰고 있으면 그 20년이 지났다. 이제 그럼 그건 네 땅으로 해줄게. 아. 이런 맥락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애매한 땅은 열심히 활용한 사람의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유취득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간척지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간척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간척지가 꽤 생기거든요. 강이나 바다를 땅으로 메워서 생긴 땅. 맞습니다. 예. 이 간척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소유권을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그것도 맞아요. 새로 생긴 땅이니까. 네. 뭐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나? 경매로 팔아야 되나? 이 간척지로 완전히 없다가 새로 생긴 땅 또는 댐 같은 거를 막았다 보니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땅 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네덜란드가 딱 네. 그 아이들 잡아준 게 있는데요. 아, 네덜란드는 원래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이 많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또 광고 알겠습니다. 본 다음에 예, 저희는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간척지들을 어떻게 소유권을 구분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진아 박정호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땅이 생기면 간척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그 땅은 누구 땅이 되고 어떻게 나눠 가질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고 1부를 마무리했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 간척지와 관련돼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적합한지에 대해서 뭐 항상 고민하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죠. 네.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네덜란드는 상당히 많은 땅들이 어떻게 보면 간척이라든가 어떤 방파제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땅들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진흙 삼각주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예. 해수면이 올라가면 다 잠기고 안 그러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땅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 간척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을 예. 네덜란드가 다양한 고민들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간척지로 이걸 우리가 다 매립해서 이제 잘 땅이 됐습니다라는 걸 처음에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기초적인 토목공사 사업이 항상 다 잘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 강남역이 대거 침수된 것처럼 국가는 여기 살기 좋게 해놨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폭우가 오거나 그러면 또 다 물에 잠기면 네. 뭐냐. 니네가 여기에서 돈 내고 뭐 1에이커당 얼마씩 내면 여기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돈 내고 여기 처음에 샀는데 미국처럼 네. 근데 이게 맨날 물에 잠기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선 앞으로 그냥 이런 간척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실패하고 났더니 무작정 불하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걸 안 거예요. 아, 정부한테 샀는데 몇 번 속았군요. 다시 속은 바닷물도 거죠. 뭐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네덜란드는 간척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국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일단 하도록 허용해줘요. 예. 그래서 뭐 유채나 콩, 목초 이런 걸 처음에 심도록 하고 땅은 아직 국가 거고. 아직 국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아직까지 뭐 바다 밑에 있던 땅이다 보니 그렇게 비옥할지 아닐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윤작 같은 걸 하고 그래가지고 땅을 하여튼 비옥하게 만들도록 국가가 이제 뭘 심을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따라서 심은 다음에 5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 거기서 심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심을만 하셨어요? 오, 괜찮았어요. 그럼 이제 사세요.
5년 뒤에 물어보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안 산다면 다음 사람 받으면 되고. 그렇죠. 산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토지를 매입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후불제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원래 땅이 아닌 갑작스럽게 생긴 땅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매입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간척지 같은 경우는 불화가 된다라는 걸 이해한 거죠. 안마의자 같은 거네요. 그렇네요. 일단 며칠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안 그러면 환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 뒤부터 간척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불하하는 게 예. 원칙 아닌 원칙이 됐고요. 우리나라 좀 전에 서해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천 지역의 청라나 송도나 이쪽들도 대부분 다 매립지입니다. 네. 네. 이 매립지를 처음 매립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건설 회사들, 토목 회사들에게 이 땅을 매립하는 공사 발주를 국가에서 할 때 잘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금 지급 중에 일부를 땅으로 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송도가 생겼다, 네. 청라가 생겼다 그러면 그 생길 땅의 일부를 네 걸로 해줄게. 그러니까 땅 잘 만들어야 돼. 그렇죠. 네 거 된다. 이거 네 거다. 공사비의 일부는 네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땅들을 동아 매립지니 뭐 해가지고 다 회사명이 앞에 있는 무슨 매립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간척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에도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서 잘 만들도록 유도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식 네덜란드에 썼던 방식을 거의 많은 나라들이 준용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경작을 하기가 주저되잖아요. 이런 똑같은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갑자기 생긴 땅 나눠 갖는 방식은 비슷비슷하군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 여러 땅들이 생겼을 때 나눠 갖는 방식들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갑작스럽게 생길 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는 이런 빼곡하게 사는 이 나라에서 이 이슈를 우리가 왜 다루는 거냐. 바로 갑자기 생긴 땅들에 대한 처분 문제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나라가 생겼어요. 어떤 나라가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크게 4개 큰 섬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예. 바로 그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금 소유주가 불분명해졌어요.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요? 원래는 일본의 누구 개인이나 기업이나 누군가의 땅이었겠죠. 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작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손도 연락 안 되고 자손이 연락이 안 되는 연고지 없는 땅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겠죠. 뭐 요즘은 이렇게 가족 간의 그 왕래 아무리 뭐 직계 좀비 속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집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기 할아버님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땅인데 그 땅을 상속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손해 있는 땅들이 있어요.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상속받는 순간 보유세는 매년 나가야 되고, 돈은 안 되는 땅. 그렇죠. 땅값 떨어질 건 뻔히 보이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농지는 절대 농지는 네. 휴경을 하면 벌금을 물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자들이 슬슬 저 포기할래요. 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연고 없는 땅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듬성 생겨서 뭐 개발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이 오히려 골칫거리만 됐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일정 수준 이상 더 진화 발전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큰 단지 수준으로 빈집 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빈집 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자식들 마음도 다 비슷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새로운 법리적 근거를 검토하거나 예전에 이런 갑작스럽게 생긴 땅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 말고 또 어떻게 처분했던 전례들이 있는지를 막 스터디를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이냐? 물론 일본보다는 아직 시차가 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벌써 광역시까지도 빈집 비율이 1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10채 중에 한 채가 광역시 단위도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소유주가 그냥 돌아가시고 연락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무연고 빈집도 있지만 네. 그냥 누가 소유권을 제 거긴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집들이죠. 네. 그러면 그분도 결국 언젠가 작고하시거나 후손이 그렇게 방치된 빈집은 결국 물려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똑같은 고민을 할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광역시가 10%인데 군 단위로 내려가면 빈집 비율이 30%인 동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생산 요소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소비재로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소비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거나 그걸 사놨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동산을 소비만 한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그냥 시내에 있는 공원들이 바로 소비재로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농사도 안 짓고 그렇다고 그거 뭐 어디 남한테 사고 팔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장도 안 짓고 그냥 이런 거죠. 꽃 심어놓고 산책이나 하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은 이제 우리가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상 기후 현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나라에서 나무를 더 심자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캠페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런 걸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럴 땅이 없어서 더 못 하거든요. 조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빈집촌들이 있다면 사실 그곳을 예전에 사람 살기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내버려 두면 돌아갈 것도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흉가에 잡풀만 많이 있으면 안 되니 예. 정확하게 그래도 뭔가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에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과실수까지의 기능을 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거든요. 그게 통상적인데 이제 그거를 해볼까를 논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농촌 빈집 자리에 터에 나무를 심자? 네. 그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계획을 위반하는 순간 그 동네의 상권은 더더욱 그러겠죠.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자기들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중에는 누군가는 아직 내 땅은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절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뭔가 산림 조성하면 지구환경 보존하고 좋겠네요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외국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흉물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방금 이런 맥락들을 이제 안 거예요. 네. 이런 그 빈터가 생겨도 예. 대부분의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개발해서 어떻게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득이 되다 보니 자꾸 나무 허물고 뭐 산림 훼손해야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도 지정 안 되고 네. 그러면 용도 변경까지 돼서 그러면 이제 상업용지로 쓰시죠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없어져도 다시 돌아오진 않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서는 이런 개도국들 중에서 땅을 산림 자체로 지킬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자기 돈으로 대거 거길 매입합니다.
그걸 사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개발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사유지니까. 원래는 마을이었는데 누군가의 그 예. 동네 사람들의 사유지였겠죠. 예. 그런데 그걸 통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내 땅 됐어. 이제 아무것도 개발하지 마. 난 지구 지킬 거야. 아, 그냥 일종의 기부 행위예요? 기부 행위죠. 그러니까 어. 지구를 위한 기부 행위인 거죠. 아하. 그 사람은 그 돈을 쓰고 나서 그걸로 뭐 이득을 얻는 게 없잖아요. 네. 국립공원으로 해서 입장권을 받으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우리 등산복 브랜드 중에 하나인 노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계 이제 뭐 예. 옷 의류인데요. 이거 창업주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를 중남미 국가에서 했어요. 아. 이분은 틈만 나면 뭐 카약 같은 거 타고 하이킹 가고 등산하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네. 어느 동네를 갔더니 너무 좋은 풍광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자꾸 거길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겠죠. 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가 다 샀어요. 그거 샀을 때 미국의 대부호가 이 동네 땅을 샀대. 개발하려나 보다. 여기서 등산복 공장 지으려나 봐. 생각을 해서 판매도 하고 지자체 단위에선 설득도 주민 설득시켜서 저분에게 팔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일자리 생긴다. 근데 그분이 다 사고 나서 나는 아무 개발도 할 생각이 없다. 야. 그냥 지구에게 돌려주고 싶다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항의 아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 주인 그분한테. 그분한테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이렇게 설정해놓은 어떤 뭐 사유지잖아요. 개발 못하는. 예. 거길 지나도록 도로를 놔야 가장 최단 거리인데 도로를 거길 못 놓는 거예요. 네. 그럼 한참 돌아야 되고 그 도는 바람에 휘발유 더 태워야 되고 더 태워야 자동차들은. 되는 거고. 환경에 더 나쁘다. 그렇죠. 철도도 안 되고 다리도 안 되고 하여튼 국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용 못하는 남의 나라 같은 게 생겨버리니 네. 이게 정말 국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이런 갑작스럽게 뭔가 땅이 이렇게 또 넘어갔을 때 네. 생기는 부작용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 부호들이 이렇게 대규모 땅을 사는 거 그것도 빈집 비슷하게 뭔가 개발 안 될 것 같은 데를 산다는 걸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그냥 도시에 빽빽하게 빌딩 짓고 사는 게 제일 친환경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흩어져서 살면 서로 왕래하는데 기름만 더 들고 별도로 난방해야 되니까 에너지 더 들고. 가끔씩 생기는 땅들도 좀 골치 아프네요, 정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지방 소멸이 남아져 있는 지역이 읍면리까지 단위를 했었을 때 2,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럼 그 2,000개가 넘는 읍면리를 과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뭐라 할까요? 단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피해 가서 활용을 할지 아니면 활용 안 하고 일부 지역은 진짜 다시 보전지구로 놔둔다고 했었을 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쓸모 없어진 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도로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면 또 예전에는 지나다니던 거였지만 이제 예전에 이 동네 사람이 안 살면 이제 그 동네 들어가는 진입 도로도 다 안 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느 순간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지역에 마지막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국가가 그분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가 되면 분명 이 도로, 이 철도는 더 이상 구축 비용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동네라는 게 이미 다 보입니다. 이거는 인구 구조라는 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네. 겉에 한 10분 정도 사는 마을에 철도를 끌어들여야 되냐, 원래 있었던 철도라면 기차 다녀야 되냐. 맞아요. 그런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까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코레일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사용했던 각 지역마다 있었던 그 간이역이에요. 그 간이역이 전부 비어버린 거죠.
이제 거길 안 지나치거든요. 안 서죠. 안 서죠. 왜냐하면 예.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승무원도 없고 거기 있고 뭐랄까요? 이제 정류장으로 이용도 안 하니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역이 동네마다 흉물이 되고 예. 그럼 그 간이역도 인근에는 파출소나 이런 게 꼭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그 파출소의 위치를 옮기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 가지 뭐 시도는 해봐요. 그걸 약간 지역의 아주 토속적인 관광지처럼 뭔가 볼거리를 만드는 걸로 해봤지만 간이역 모두 다 관광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도저히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안조차도 못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갑자기 생긴 땅 또는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는 땅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굉장히 골칫거리다. 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